6개월만 버티면 돼. 그래, 딱 6개월만. 한 여성이 괴로운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파리 금융가에서 승승장구하던 그녀가 왜 프랑스를 등지고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심지어 부모님까지 한국으로 모셔올 계획까지 세우는데요. 프랑스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낭만의 파리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한국과 파리에서 겪은 그녀의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감동스러운 이야기들을 빠르게 만나보세요. 뭐라고요? 한국이요? 농담하시는 거죠? 파리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듣게 된 소식에 저는 웃음부터 나왔습니다. 소르본 대학교를 졸업하고 파리 금융가에서 승승장구하던 제가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발령이라니 이건 분명 모함이나 장난일 거라고 생각했죠. 클레르, 당신이 우리 회사의 아시아 전략을 맡아주었으면 해요. 한국 지사에서 6개월만 있으면 됩니다. 상사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했죠.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제가 왜 파리의 화려한 금융가를 떠나서 한국에 가야 하나요? 거기서는 프랑스어도 안 통할 텐데. 그날 저녁 어머니 마르그리트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날 한국으로 보내려고 해. 어머니는 한숨부터 내쉬었죠. 클레르, 미쳤니? 거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내 똑똑한 딸이 왜 아시아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친구 루이즈와의 저녁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클레르, 정말 한국에 가게. 거기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만 한다며. 내가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 루이즈의 말에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 거기는 밤 늦게까지 일하고 상사가 시키면 무조건 해야 한대. 내가 그걸 어떻게 견디려고. 하지만 회사의 결정은 번복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짐을 쌌죠. 옷장을 정리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왜 가야 하지? 커리어를 위해 6개월. 그래, 6개월만 버티는 거야. 출국 전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클레르, 힘들면 바로 돌아와. 엄마가 회사 옮기는 것도 도와줄게. 친구들은 마지막 송별회에서 농담을 던졌죠. 한국에서 김치만 먹다가 오면 어쩌지? 우리의 미식가 클레르가 바게트 대신 단팥빵을 찾게 되는 건 아닐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 그리고 4년 후 제가 프랑스로 돌아와서 겪게 될 충격적인 일들을. 인천공항에 첫 발을 디디면서 저는 울컥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하지만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공항 5분 만에 끝난 입국 심사, 그리고 모든 곳에서 느껴지는 놀라운 효율성. 잠깐만요. 이게 제가 알던 그 한국 맞나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4년 후 다시 파리로 돌아왔을 때 저를 기다리고 있던 충격적인 현실은 그야말로 절망적이었죠. 4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한국에서 완벽한 K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또 카드를 두고 나왔네. 회사 근처 카페에서 점심을 먹고 나왔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전혀 걱정되지 않았죠. 한국에서는 물건을 잃어버려도 대부분 찾을 수 있으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아요. 심지어 잃어버린 이 물건을 어떻게 주인에게 찾아줄까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죠. 실제로 제 동료는 지하철에 핸드폰을 두고 내렸다가 영무원님께 전화 한 통으로 찾았다더군요. 카페로 돌아가 보니 역시나 계산대 옆에 제 카드가 안전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프랑스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카페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죠. 지하철에서는 이어폰을 끼고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고 공공장소에서는 조용히 통화를 하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새벽에 혼자 길거리를 걸어도 무섭지 않다는 거였죠. 프랑스에선 밤이 되면 모든 상점이 문을 닫고 심지어 가로등도 꺼져 암흑의 세계로 변하는데 한국은 CCTV도 많고 밤에도 거리가 밝아요. 게다가 24시간 편의점이 곳곳마다 있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현실이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선배, 이거 다운받으세요. 쿠팡이랑 배달의 민족인데
한국인 필수 어플이에요. 지수가 알려준 쿠팡과 배달의 민족은 제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밤 11시에 주문한 생필품이 다음날 새벽 출근 전에 도착하고 배고플 때면 어떤 음식이든 30분이면 배달되니까요. 전 세계 사람들은 알기나 할까요? 한국에 오기 전까진 몰랐어요. 지구상에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요. 특히 행정 업무를 볼 때마다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프랑스와는 너무 대비되는 모습이죠. 은행 업무는 은행에 가지 않아도 어플로 5분이면 해결되고 관공서 업무는 하루 만에 처리되죠. 직원들의 친절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스피드한 일처리들이 가능한 것은 한국의 빠른 인터넷 속도 때문일 거예요. 놀라운 IT 기술을 보유한 국가죠. 심지어 지하철에서도 그것도 무료 와이파이로 끊김없이 영상을 볼 수 있다니. 클레르, 너 완전히 한국인이 다 됐네. 동료들이 농담 삼아 하는 말이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프랑스 문화와 그들의 느린 시스템은 이젠 상상하는 것조차 힘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클레르, 엄마가 몸이 좀 이상해.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큰 병원을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너가 몇 주 와서 엄마랑 같이 병원 좀 다녀줄 수 있겠니? 갑작스러운 소식에 다음날 바로 인천공항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한국에서의 완벽한 생활을 잠시 접어두고 프랑스로 가야 했죠. 4년 전 한국에서 6개월만 버텨보자 했던 것과는 반대로 프랑스에서 일주일이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제 고향인 프랑스에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지 몰랐죠. 무슨 소리예요? 지금부터 예상 대기 시간이 2시간이라고요? 샤를드골 공항 입국장에서 터져나온 제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습니다. 4년 만에 밟은 프랑스 땅에서 맞닥뜨린 현실이 저를 가만두지 않았죠. 입국 심사대 앞에는 뱀처럼 구불구불한 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시스템이 느려서요. 기다리셔야 합니다. 입국 심사관 장 피에르는 느릿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죠. 저는 자동으로 한국의 입국 심사를 떠올렸습니다. 5분. 고작 5분이면 끝났던 일인데. 기다리는 동안 스마트폰으로 엄마에게 도착했다는 메시지라도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공항 와이파이는 잘 연결되지 않았고 데이터는 기껏해야 3G 수준. 한국에서는 지하철 가장 깊은 곳에서도 끊김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었는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들려온 비명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죠. 도둑이야. 내 가방. 제 바로 옆에서 한 중국인의 캐리어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CCTV 확인해주세요. 저기로 간 것 같은데. 제가 황급히 공항 직원을 붙잡고 외쳤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기가 막혔죠. 며칠 정도 걸릴 겁니다. 우선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연락드리죠. 한국이었다면 실시간 CCTV 감시로 즉시 범인을 특정하고 경찰도 5분 안에 도착했을 텐데 2시간의 기다림 끝에 겨우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죠. 카드 결제 되나요? 현금만 됩니다, 마담. 기사님은 불친절한 표정으로 현금과 팁을 요구했죠. 이게 2025년에 맞는 현실인가요? 결국 택시를 포기하고 공항 철도를 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죠. 전광판에는 파업으로 인한 운행 중단이라는 글자가 번쩍였습니다. 한국은 파업을 해도 국민들을 위해 최소한의 운행은 하는데 아까운 시간을 이런저런 일들로 낭비하며 어둑해진 파리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꺼진 가로등, 쓰레기가 넘쳐나는 거리, 그리고 불안한 눈빛을 보내는 행인들. 저는 본능적으로 가방을 꽉 껴안았죠. 그때였습니다. 한 노숙자가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한국에서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갑자기 총이라도 꺼내면 어쩌지.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재촉했죠. 이게 내 고향 프랑스가 맞나 사람들이 낭만의 도시라고 부르는 파리가 여기인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4년 전 한국행을 두려워하던 제가 이제는 프랑스가 낯설게 느껴지다니.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환자 보호자분, 원무과에서 수속하고 오셔야 진료가 가능합니다. 파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고열로 의식이 몽롱한 어머니를 일부러 응급실로 모시고 왔는데 관계자는 상태를 보지도 않고 원무과부터 가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데 먼저 봐주실 수 없나요? 규정이 그렇습니다. 수속부터 하세요. 원무과로 가니 점심시간이라며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1시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서는 빠르게 접수를 하고 응급실 당직자가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보호자는 환자 곁에서 전자수속을 하면 됐는데 클레르, 추워. 어머니의 떨리는 음성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병원의 찬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계신 어머니의 이마에 손을 대보니 열이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만 응급실 담당이가 지금 식사 중이라. 간호사의 무심한 답변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의료진이 교대로 식사를 하며 환자를 돌보는데 여기서는 한꺼번에 식사를 가버리다니. 2시간을 기다린 끝에 겨우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컴퓨터 시스템이 느리다며 연신 투덜거렸고 검사 결과는 종이에 수기로 적어주었죠. 한국의 실시간 전자차트와 모바일 알림 서비스가 그리워졌습니다. CT 촬영이 필요한데 이틀 후 오전에나 가능할 것 같네요. 네. 응급환자인데 이틀 후요? 지금은 예약이 다 찼습니다. 급하면 다른 병원에 다시 가보세요. 한국에서는 응급환자의 CT 촬영을 30분 안에 해주었는데 한숨을 쉬며 원무과에 가서 비용을 물어보았습니다. CT 촬영 780유로, 혈액 검사비 150유로, 총 930유로입니다. 보험 처리 안 되는 항목이네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한국에서는 건강보험으로 대부분이 해결되는데 여기서는 기본적인 검사 비용도 이렇게 비싸다니. 꾸준히 검사도 해야 하고 진료도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 나올 병원비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처방전 가지고 시내로 가셔서 약 타시면 됩니다. 네. 이 병원 근처에 약국이 없나요?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픈 환자들이 진료받고 약 타기가 이렇게 느리고 어려운 프랑스 의료 시스템의 현실을 마주한 거죠.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택시를 타야 했습니다. 한국처럼 병원 안이나 바로 밖에 약국이 있어 편하게 약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죠. 약국에 도착해서 약을 받기까지 또 1시간. 길가 벤치에 앉아 어머니를 간호하면서 문득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떠올랐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약국들, 응급실의 신속한 대응, 모든 것이 전산화된 시스템. 엄마, 프랑스가 선진국 아니었나요?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의료 시스템마저 한국이 훨씬 앞서 있다는 걸 절실히 느꼈죠. 약국에서도 충격적인 가격을 마주했습니다. 기본 항생제와 약값만 90유로. 한국에서는 보험 적용으로 10,000원도 안 되는 약값인데 말이죠. 프랑스는 의료 선진국이라며. 이게 무슨. 이런 나라에서 엄마의 노후를 보내야 한다니. 저는 문득 걱정되고 불안해졌습니다. 은행 업무는 점심시간에는 보실 수 없습니다. 파리의 한 은행 앞에 서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의 의료비와 수술비를 선지불하기 위해 급하게 계좌이체를 해야 하는데 은행 직원들은 모두 2시간짜리 점심시간을 갖다더군요. 한국에서는 은행원들이 교대로 식사를 하며 고객 응대를 하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은행 업무를 보러 같이 온 고향 친구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클레르, 넌 왜 그렇게 조급해? 여유를 가져야지. 루이스는 제 조바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병원비를 빨리 내야 어머니 수술 일정을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루이즈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너 완전히 한국인이 됐구나. 뭐가 그렇게 급해?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죠. 마담 클레르, 수술비가 입금되지 않아 수술 일정을 잡을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은행에 왔는데 점심시간이라. 그럼 내일 다시 예약하시죠.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응급수술을 먼저 하고 수납을 나중에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거꾸로였죠. 그때 문득 한국에서 써오던 체크카드가 생각났습니다.
근처 ATM을 찾아 잔액을 확인하려는데 죄송합니다. 시스템 점검 중입니다. 또다시 한숨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ATM은 24시간 가동되는데 여기서는 특정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은행 앞에서 만난 옛 동료 피에르는 제 한숨 소리를 듣고 의아해 하더군요. 클레르, 파리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잖아.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행동해. 하지만 전 더 이상 이 여유를 즐길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에 익숙해진 제게 이런 프랑스의 여유로움은 그저 답답함으로 다가왔죠. 카페에 앉아 한국에 있는 지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수야, 비상금 좀 있니? 내가 급히 일이 생겨서. 내일 은행 창구에서 바로 보내줄 수 있는데 병원 쪽으로 입금 좀 해줄 수 있어? 그렇게 지수는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바로 이체를 해주었고 그 덕분에 엄마의 병원비를 급하게 대체해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들려온 대화가 제 귀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어제 지하철에서 또 소매치기를 당했잖아. 이번이 몇 번째야? 아, 그래. 요즘 소매치기가 많이 늘었지. 마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듯 도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걸 듣고 있자니 한국의 안전한 거리가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밤늦게 택시를 타도 지하철을 타도 전혀 걱정이 없었는데 문득 창밖을 보니 거리에 쓰레기통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파업으로 며칠째 수거가 안 된 모양이었죠. 이제는 이 도시의 모든 것이 답답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죠. 이제 알겠어. 왜 많은 외국인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지. 다음 날 병실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뒤로하고 중앙도서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 회의가 있었거든요. 병원의 느린 인터넷으로는 도저히 회의 참여가 불가능했죠. 지금부터 파리 서울지사간 분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화상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클레르 씨, 얘기 도중 미안하지만 화면이 자꾸 끊겨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리네요. 죄송합니다. 인터넷이. 그때 파리 본사의 마르틴 이사가 빈정거리는 말을 던졌습니다. 클레르, 어디 있길래 인터넷이 이렇죠? 이 화상회의에 참여할 준비가 전혀 안 됐군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지하철에서도 끊김없이 긴급 회의를 했었는데 결국 회의는 중단됐고 저는 망신만 당했죠. 도서관에서 나오자마자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둑이야. 도와주세요. 순간 머리속이 하얘졌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무릎을 부여잡고 땅바닥에 쓰러져 계셨고 검은 오토바이는 이미 저 멀리. 할머니의 흰색 가방을 낚아채 사라지고 있었죠. 경찰에 신고해요. 빨리요. 제 다급한 외침에도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그저 발걸음을 재촉하며 모른 척 지나갈 뿐이었죠. 마치 일상적인 풍경을 보는 것처럼요. 한국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노트르담 성당 앞에서 소매치기 사건이 발생했어요. 할머니께서 다치셨는데. 아, 네. 순찰차가 출동할 겁니다. 경찰의 나른한 목소리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안심 귀가 서비스도 있는데 여기서는 강도 신고조차 이렇게 안일하다니. 다친 할머니를 부축해 카페 의자에 모셨습니다. 할머니,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현금하고 카드, 신분증까지 다 이제 어떡하면 좋아? 핸드폰밖에 없는데.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한국의 편의점이 떠올랐습니다. 지갑을 두고 와도 삼성페이와 카카오페이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되던 그곳. 40분이 지나서야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피해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경찰은 마지못해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수시로 경찰들이 순찰차를 타고 동네 치안을 확인하고 어떤 사건이 생기면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가고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던데 CCTV는 확인해 보겠지만 보통 이런 범인들은 잡기 힘듭니다. 이 근처는 소매치기가 많으니까 개인이 먼저 조심하세요. 걱정스런 마음에 저는 물었습니다. 매일 이런 일이 있나요? 네, 하루 평균 5건 정도. 요즘은 동네 편의점 털이도 많아졌어요. 밤에는 혼자 다니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한국의 늦은 밤거리가 떠올랐습니다. 새벽 일시에도 밝게 빛나는 편의점,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의 당당한 발걸음, 곳곳에 설치된 안심벨, 지하철에서 잠들어도 지갑을 잃어버릴 걱정 없던 그곳. 쓰린 마음을 부여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4년 전 한국행을 결정했을 때 주변에서 걱정하던 목소리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반대의 상황. 오히려 제가 프랑스의 치안을 걱정하고 있었죠. 엄마, 수술 끝나면 저 한국으로 돌아갈 거예요. 여기선 안 되겠어요. 아니면 이번엔 엄마도 저랑 같이 가요. 돌아온 병실에서 제가 말을 꺼내자 어머니가 충격을 받은 듯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클레르, 왜 그러는 거야?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잘 알잖아. 그때 루이즈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클레르, 그 작은 나라가 뭐가 그리 편하고 좋다고 이러는 거야? 너 왜 그래? 작은 나라. 루이즈, 너도 한국에서 살아봐. 오히려 거기가 얼마나 선진국인지 알게 될 거야.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라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더 큰 나라야.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고 루이즈는 화를 내며 나가버렸죠. 창밖으로는 또다시 시위대의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일주일째 계속되는 쓰레기 수거 파업으로 거리는 쓰레기로 넘쳐났고 도시는 질서가 무너진 채로 엉망이 됐죠. 휴대폰을 켜고 한국행 비행기표를 검색했습니다. 그때 마침 카톡이 왔습니다. 지수였죠. 클레르, 회사에서 내 복귀를 기다리고 있대. 언제 와? 메시지를 읽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상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늦은 야근 후 편의점에서 사 먹던 삼각김밥과 컵라면, 새벽에도 불이 환한 거리,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친절한 사람들. 지수야, 최대한 빨리 한국으로 돌아갈 거야.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했고 어머니의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죠. 클레르, 엄마 곁을 떠나 한국에 정착해 본다고. 정말 내 선택이니? 병실에서 짐을 정리하던 중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만류하셨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우리 클레르가 그렇게 좋아하던 파리를, 이 프랑스를 떠난다는 게. 창밖으로 파리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늘 로맨틱하다고만 생각했던 이 도시가 이제는 그저 불편하고 답답하게만 느껴졌죠. 귀국 전날 마지막으로 센 강변을 걸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여전히 센 강의 로맨틱한 풍경을 사진에 담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강물에 오염된 탁한 색깔과 떠다니는 쓰레기들만 보였죠. 클레르, 내년에 프랑스 대통령이랑 파리 시장이 센느강에서 수영한다고 선언한 거 봤어. 강이 오염되지 않고 깨끗하다는 걸 보여주겠대. 루이즈가 센느강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파리 시민들 사이에서는 센느강 같은 똥물엔 들어갈 필요도 없다며 조롱하고 냉소적인 반응이 가득했죠. 문득 한국의 한강이 떠올랐습니다. 반포 한강공원의 깨끗한 물줄기, 여름이면 물놀이를 즐기는 시민들, 자전거를 타며 즐기는 강변 풍경. 근데 한강은 정말 깨끗하더라. 제 말에 루이즈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강이 다 똑같지 어떻게 센느강보다 깨끗할 수 있어. 한강은 2급수야. 물고기도 살고 오리도 살고. 여름엔 시민들과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장도 오픈해. 그때 또다시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강변의 가로등이 일제히 꺼졌죠. 또야. 요즘은 일상이야. 전기 공급이 불안정해서 밤엔 아예 불을 다 꺼버려.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전이 나면 대형 사고 수준으로 다뤄지는데 여기선 마치 자연스러운 일상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죠. 짐을 싸면서 지난 한 달간의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시간 걸린 입국 심사, 아직도 현금만 받는 택시들, 느린 인터넷, 불안한 치안. 그리고 이제는 오염된 센느강까지. 클레르, 프랑스는 내 조국이잖아. 루이즈의 마지막 만류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맞아. 프랑스는 내 조국이야. 하지만 한국은 이제 내 미래야.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음이 설렜습니다. 빠른 와이파이, 24시간 편의점, 안전한 거리, 깔끔한 지하철. 그리고 반포대교의 달빛 무지개 분수가 떠올랐죠.
프랑스의 화려한 겉모습 대신 실질적인 삶의 질을 선택한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 창밖으로 파리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였던 이곳이 이제는 마치 과거에 멈춰버린 것만 같았죠. 파리는 과거가 가득한 박물관이 되어가고 있어 중얼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낡은 건물들, 오염된 센강, 불안한 치안, 매일같이 반복되는 파업과 시위. 현대화는 뒤처지고 옛 영광에만 사로잡혀 있는 프랑스의 현실이 마음 아팠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떤가요? 매년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더 편리한 서비스가 생기고 더 안전한 시스템이 도입되고 심지어 관광객들도 미래도시 같다며 감탄하더군요.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클레르, 프랑스가 그렇게 불편하니? 엄마, 한국에서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그럼 제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사실 마음 한켠에는 더 큰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어머니도 동생도 한국으로 모시고 오고 싶었죠. 그들도 이 놀라운 발전과 편리함을 누렸으면 했습니다. 여기 있다간 우리 가족의 미래도 없을 것 같아. 파리의 젊은이들이 하나둘 다른 나라로 떠나고 있다는 소식. 프랑스의 미래가 걱정됐습니다. 지수야, 드디어 집으로 가. 카톡을 보내며 덧붙였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가족들도 데려올 수 있으면 좋겠다. 여기는 점점 뒤처지는데 한국은 계속 발전하잖아.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며 파리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흐릿한 불빛처럼 프랑스의 미래도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이제 더 밝은 미래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집으로 가는 거야.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살게 될 미래의 집으로.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프랑스 엘리트가 우연히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 결국 한국행을 선택한 이야기. 더 나아가 가족들까지 한국으로 모시고 싶어하는 그녀의 마음에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외국인들을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외국에 살다가 한국의 좋은 점을 새삼 깨닫고 돌아오신 경험은 없으신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을 나눠주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라는 순간을 겪으신 적 있다면 그 이야기도 함께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진진한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